이온 결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옥텟 규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의 정의는요, 원자들이, 이온 아니야, 원자들이 체외곽 껍질을 꽉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염소 아시죠?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7번이죠. 안에 2, 그 다음에 8, 남은 게 몇 개? 7개가 있고 하나가 지금 빈 상태 아니가.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스카우트 해오면은 전자가 꽉 차죠. 꽉 찬과 동시에 안정해집니다. 이게 옥텟 규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원소들이요, 이렇게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자기 삶의 로망 아니가? 근데 이미 이 로망을 잃어버린 녀석들이 있다고. 그 녀석이 누구냐? 비활성 기체 18쪽입니다. 원소 주기율표 보시면 여기 18쪽이거든요. 18쪽 보시면 여기 연두색 보이시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등 요 녀석들은 날 때부터 비활성 기체 꽉 채워진 상태란 말이야. 이온이 잘 안 돼요.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잘 없습니다. 왜? 전자가 볼록 튀어나거나 빈 곳이었거든. 꽉 채워졌거든, 거지. 굳이 전자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 거지. 그래서 로망을 이뤄낸 18쪽 기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륨 잠깐 보시죠.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전자가 2개 있죠, 그죠? 1s2. 그거를 기호로 표시한 게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 18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온 전자 배치에다가 S2개, P6개를 갖다 붙인 형태입니다. 네온은 전자 10개고요. 그 다음에 크립톤 같은 경우는 아르곤 18개에다가 D개도 10개, S2개, P6개로 구성된 녀석이죠. 제논 마찬가지고요. 제논은 크립톤에다가 D 10개, S2개, P6개로 이루어진 녀석입니다. 아주 완벽한 녀석들이죠, 그죠? 전자 배치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1학기 때 배웠을 겁니다. 전자 배치 순서 기억나시죠?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아마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2, 2, 3, 3 잘 가다가 4 다음에 4가 와야 되는데 3이 와버렸죠. D궤도 때문에. 4P보다는 3D가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를 잠깐 살펴보시죠.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우리 지금 전자 배치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퀘션 1번이 이 내용입니다. 헬륨하고 리튬 이온하고 베릴륨 이온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데, 정답은 일단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헬륨은 전자 배치가 2개,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지만 전자 1개 버린 형태지, 그지? 2개. 베릴륨 원자 4번이지만 전자 2개 이런 형태죠, 그죠? 2개. 전자 배치가 2개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들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양성자 개수가 헬륨은 2개, 리튬 3개, 베릴륨 4개가 되겠죠. 양성자 개수가 다른 겁니다. 전자 배치는 같더라도. 자, 다음에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데, 자, 네온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온은 지금 10번 아닙니까? 자,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을 찾는데요, 그죠? 전자 배치가 같다는 것은 10개를 만족하는 녀석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네온 왼쪽으로 누가 있냐면요,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있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7번인데 전자 3개를 스카우트 해오면은 꽉 차거든요. 그래서 얘는 3-가 되겠고요. 산소는 2-, 플로린 1-. 그 다음에 네온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있죠, 그죠? 이 녀석들, 나트륨 원자에다가 전자 1개를 깎아버리면 10개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2개를 깎으면 10개가 되고요. 알루미늄은 3개를 깎으면 10개가 되네요, 그죠? 요 녀석들이 전자 10개를 만족하는 녀석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개란 개념은요, 안쪽에 2개, 바깥쪽 8개를 말하는 거야. 바깥쪽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밖에는 8개를 만족시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와 같은 이온을 물어본다면, 네, 아르곤은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르곤 전자 배치는 18개가 되겠고요. 전자.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5번인데 3개만 더 스카우트 해오면은 18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황 같은 경우도 2개를 더하면 2-, 염화 이온. 그리고 아르곤 다음으로 칼륨과 칼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칼륨 전자 하나 깎아버리고 칼슘 전자 2개 깎아버리면 전자 배치가 같은 녀석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온 결합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온 결합이란 것은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말하거든요. 금속이란 것은 나트륨, 칼륨, 리튬과 같은 원소 주기 옆에 보시면 여기 거의 왼쪽 보이시죠? 요 왼쪽이 금속이고요. 주로 오른쪽이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레이트 솔트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그 소금 사막이 있거든요. 소금 사막. 모래가 아니고 소금이 쫙 깔려진 사막이 있다고요. 당연히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요. 거기 그 바다가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소금이 석출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나트륨하고 이제 염화이온이 수용액 속에서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데 증발만 되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소금이 된단 말이죠. 요 내용을 용해도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요. 용해도 잠깐 배웠거든요.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소금이 녹겠죠. 물론 물 온도가 25도라고 합시다. 그럼 소금이 물 100g에 물 20도 갈게요. 물 20도. 소금이 물 100g에 36g이 녹았다고 합시다. 근데 36까지 녹는데 이제 37g째 넣다 보니까 소금이 안 녹아. 37, 38, 39 이때 초과된 양을 넣다 보니까 1g, 2g, 3g 그 소금이 녹지 않고 이렇게 물에 가라앉죠. 만약 이 녹지 않는 소금을 녹이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물을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온도를 더 올려주면 이 소금을 녹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해도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도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용해도란 것은 물 100g당 물질이 얼마 녹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여기 20도 보이시죠? 20도에서 물 100g당 소금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은 36까지 녹을 수 있대요. 최대. 이게 포화 상태거든요. 만약에 더 이상 넣게 되면은 초가 돼가지고 이제 석출되거든요. 지금 여기 사막에 보이시니 소금이 석출된 용해도를 초과한 양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20도에서 용해도가 물론 물 100g 기준이죠. 소금이 36g이 녹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물 100g당 36g의 소금이 녹음. 그렇다면 20도에서 똑같은 온도죠. 물이 100g에서 50g이 물이 증발됐대요. 물이 증발되고 나면 석출량이 얼마냐 이거죠. 요거는 비례식으로 세우면 간단합니다. 물 100g, 물론 온도는 20도입니다. 물 100g당 소금이 36g이 녹았었는데 만약 물 50g이 남았으면 이 물 50g에 소금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 이거죠. 정답은 18g이지 않습니까? 18g은 녹고 나머지 18g은 석출이 되겠죠. 물이 증발됐기 때문에 결국은 석출된 소금량 아니겠습니까? 18g 쳤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이온 결합을 가진 소금은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증발하다 보니까 고체가 되겠죠. 고체가 될 때 결합 형태로 존재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모양 보시면 물이 증발하면 자유롭게 이동하던 이온들이 결국은 어떤 결합을 하냐면요.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고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핵심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고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증발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개가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고체를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석출된 녀석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시죠. 자,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가 있는데 자, 원자 A가 있고 원자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원자 A는 나트륨이죠. 원자 B가 염화이온이고 전자가 아마 10개 있을 겁니다.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18개가 있을 것이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서 힘들이 총 4개 존재하거든요. 어떤 힘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나트륨 이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니까 여기 원자핵이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죠?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상대 원자에도 원자핵과 전자가 있겠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4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원자핵은 상대 원자핵과 반응할 거고요. 상대 전자와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끼리 충돌하면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여기 플러스 플러스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원자핵은 또 전자랑 상대 전자하고 이제 작용하죠. 이때는 인력이 작용하죠. 다음에 이제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 나트륨의 전자는 누구랑 또 이제 연대가 되냐?
상대 전자하고 상대 핵이랑 이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자하고 원자핵하고 인력이 작용하고요.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죠. 이 네 가지 힘이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 힘이 이제 서로 경쟁한다고. 그치? 쉽지 그지? 여기 참고로 양이온은 이온 크기 작은 거 아시죠? 껍질을 깎았으니까. 음이온은 껍질 큰 거 아시죠? 전자 한 개가 더 들어와가지고 전자끼리 반발력 작용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온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 때가 있고 가까울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겹칠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가 많다가 적다가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죠. 먼저 그래프 가로축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세로축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0 보이시죠? 0이 중심에 있고 0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고 0 위로 가면 플러스 값인데 마이너스 값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에너지가. 뭘 말하냐? 에너지가 방출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에너지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얘는 불안정한 상태고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에너지가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3 때 배웠습니다. 에너지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해가지고 배웠거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청불피 노트 10번인가 11번 노트에 아마 있을 거야. 그 내용을 한 번 더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상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거든요. N극과 S극을 아주 멀리 이렇게 놔둬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죠? 근데 S를 점점점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밀어보십시오. 그러면 N극이 S를 잡아당기는 그 힘을 좀 느끼죠, 그죠? 자석이 약간 끌어당긴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 그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이상은요, 점점 가까이 갈수록 잡아당깁니다, 서로가. 이때는 인력이 우세해요.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서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반발력이 10이라고 했을 때 인력은 한 70이 되는 거야. 반발력이 없는 게 아니야. 존재는 하지만 인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야. 점점 가까이 와서 어디까지 왔냐? B 지점까지 왔네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마주쳤어요. 자, 마주쳤을 때 에너지 봐봐. 에너지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B에서 최고 마이너스에 도달하죠. 그죠? 이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몸에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다 쏟아요. 우리 안정하니까 이 에너지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아주 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이제 선을 넘는단 말이야. 안정해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 그림 보시죠. 완전 이제 서로가 겹칠 수 있도록 막 완전 찌그러뜨리는 거지. 서로 이렇게 포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발력이 적용합니다. 반발력이. 밀어내요. 이때는 반발력이 우세합니다.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지죠.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자, 이 그래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B, C 모두 인력과 반발력이 경쟁한다라고 했는데, 자, A, B, C, 예, 맞습니다. 인력과 반발력은 전부 다 존재하는데, 다만 누가 조금 더 세냐 이거죠. A는 인력이 훨씬 세고요. B는 인력과 반발력이 좀 균형을 이룬 상태고요. C는 반발력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2번, A는 반발력보다는 인력이 크다 하는 거. 기호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A 구간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로 갑니다. 이거 보이시죠? 다음에 4번, B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었다.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들고 요거 한번 조금 네모를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단어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균형을 이룬다. 무엇과 무엇이? 인력과 반발력이. 자, 그런데 균형을 이룬다는 이 의미가요. 인력과 반발력 크기가 100대 100으로 같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양이온이요. 크기가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 음이온이 굉장히 크다 그랬고. 이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인력과 반발력은 이렇게 100대 100으로 힘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사이즈가 다른데. 40대 60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 형편에 맞는 에너지를 서로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인력과 반발력이. B 지점에서 인력과 반발력 크기가 같다 이 개념은 아니야. 균형을 이룬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장난이지 그지? 오케이? 균형 이룬다. 힘의 크기가 같다. 다른 개념이야. 자, 다음 5번.
C는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이 커진다. 네, 방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퀘션 1번. 가장 안정하게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B가 되겠죠. 요 B. 이때 거리가 R0입니다. R0는 이온 결합을 하는 거리란 말이야. 오케이? 다음에 전자구름과 전자구름 간의 충돌, 원자핵과 원자핵 간의 충돌로 인해서 반발력이 가장 심한 구간을 물어본다면 뭐니 해도 C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C 구간에서는 반발력이 두 가지가 있지.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있고 원자핵끼리의 반발력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있겠죠. 근데 인력에 비해서 월등히 반발력이 많이 작용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온결합 첫 번째 수업이 다 끝납니다. 다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